녹음 환경 사정으로 인해 음질이 좋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맞죠? 뭐 먹지? 맞아요. 어색하지 되게? 맞아요. 한국 퀴어신 아카데미가 어색하면 어떻게 맞습니다. 한국 신학 한국 퀴어신 아카데미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자,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제공하는 퀴신팟 여러분들을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저희 시즌 이제 본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2주 전에 저희 멤버 소개는 다 했었는데 저는 강민이고요. 스누피입니다. 샘물이고요. 자, 우리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고상윤 목사님이십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저희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지금 회장. 우와. 자, 우리나라 퀴어 신학의 굉장한 파이오니어죠. 이게 무슨 단어예요? 선구자? 선구자. 우주선 아니야? 파이오니아?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가견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모시고 저희 퀴즈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사람이 한 곡씩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할 것은 퀴어 신학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일단 저희가 퀴어 신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우리 교사님 선생님께 질문하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우와.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친절하고 쉽게.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물론 저희도 저희지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누가 들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들으실 수 있다는 저희가 가정하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어 신학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찍을 때 퀴어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은 퀴어 신학을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혹은 생각하시는지, 퀴어 신학은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퀴어 신학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하고 친절하게까지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첫 번째, 퀴어 신학은 퀴어의 신학이다. 신학이라고 할 때는 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세를 관통하면서 했던 신학은 인간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뭔가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왜냐? 어린이가 보는 신과 어른이 보는 신, 그러니까 백인이 보는 신, 지배자가 보는 신과 하인이 보는 신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발견하느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된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누구의 신학이냐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 해방 신학, 그러니까 페미니즘 신학이죠. 민중의 입장에서 뭐죠? 민중 신학. 예. 뭐 이런 부분으로 어떤 입장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의 서장을 열었던 안병모 선생님은 역사해석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성서는 묻지 않으면 침묵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묻는 자신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소위 소수자, 특히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혐오하는, 신이 싫어해 라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신이 싫어하는가? 그렇지 않죠. 예, 그 이야기를 그러면 퀴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퀴어 신학의 첫 번째 정의는 퀴어의 신학. 그동안에는 퀴어는 배제된 신학이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퀴어가 자신이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존재로서의 하느님, 신학, 신론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네.
누구의 신학이 이제 태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지배자의 신학.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예, 기독교라는 존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이가 자체가 피지배계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동된 종교가 지배자를 위한 종교일 수는 없지만 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국가랑 결탁했거나 영주랑 결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소위 말하는 왜곡된 광장을 만들어내는 것, 예, 그러니까 왜곡된 한국의 보수적 권력과 결탁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신교는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권력과 결탁해왔고 그것이 2000년의 역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젠더 위계로 보자면 남성, 그러니까 젠더 위계 상황에서 상위에 있는 남성을 옹호하고 남성을 증언하는 신학? 그러면 남성을 위한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 계급 권력과 결탁했었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소수자의 신학이라고 할 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형성된 주류의 신학은 일정 부분 지배자의 신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배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일종의 저항적 신학, 파열음을 내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정의로 가면 그러면 퀴어의 신학이라고 할 때 퀴어는 누구냐? 라고 하면 직접 당사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이와 연대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당사자라는 존재에서 사회적 퀴어자 성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990년에 나왔던 주디스 버틀러가 썼던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적 다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를 남성이라고 보기로 한다. 어디까지를 여성이라고 보기로 한다라고 규정이 있을 뿐이지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다 같은 남성이냐 그게 다 같은 여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적 다수자라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허구일 뿐 허구적 다수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남성 하면 쉽게 이해하고 여성이면 여성이라는 집단을 쉽게 이해하잖아요. 쉽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그럼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지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앉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 명징하게 남자다, 명징하게 여자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그게 그냥 맞아라고 인식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러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다수의 남성이나 다수의 여성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존재의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부류가 되는 것이지 성적 다수자가 있고 성소수자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 모두는 성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을 갖고 있는 주체적인 성소수자들이고 그렇게 보면 다수자, 소수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연대가 되게 강조되는 모습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LI, 성소수자, 그러니까 주체, 당사자, 비당사자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의 사회적 소수성을 그리고 성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그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퀴어를 위한 신학 혹은 퀴어의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특정 존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요. 아까 그 위원장님이 질문 주셨던 그러니까 신학이 권력적일 수 있느냐. 권력적이었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젠더 위계로 다시 돌아오면 남성 신학자의, 그리고 더 좁히면 백인 남성 신학자의, 더 좁히면 중산층 백인 남성 신학자의 언어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 속에서는 여성도 배제됐고, 다른 유색인종도 배제됐고, 가난한 사람, 어린이, 장애인 다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배제해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뭔가의 그 다양성들을 드러내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소수자를 드러내는 신학, 다양성의 신학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존의 소위 신학이라 함은 구약학은 이래야 된다. 신학학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조직신학은 이래야 한다. 근데 그 언어도 누가 만들었냐?
다시 돌아가면 중산층, 남성, 백인, 그 중에도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연배는 조금 높은 이런 사람으로 한정되죠. 그러면 그이들이 논의해서 그이들이 규정한 신학을 거부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러면 해체적 신학, 전복적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심지어 이거는 이야기 아니야? 야, 이건 수다 떠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신학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엄정한 신학적 방법론이라는 건 누가 규정했는가? 권력이 규정했다라고 보면 그것이 소수자의 언어로 소수자가 하는 신학적 방법론으로 그걸 해체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2000년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성서학이라고 하면 1787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뭐 한 300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1990년 넘어서. 그죠? 이러면 지금 이제 한 2, 30년 됐다? 이러면 사실은 신학이라는 나이로 보면 굉장히 이제 거의 갓난아기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년 된 신학이 이제 한 2, 30년 된 퀴어 신학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니?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 그건 사실 응원해야 될 문제지 그걸로 수준이 떨어진다 비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신학들과 퀴어 신학의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신학이 분명히 있어왔죠. 그리고 주류 신학에 편입되지 못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신학들이 있어왔죠. 여성, 장애인, 흑인, 이런 것들, 유색인종. 근데 어쨌든 신학은 그 주류로 모이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학이? 그렇죠. 아무리 소수자 신학이라 해도 여성 신학이면 여성이란 정체성을 향해서 모이려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가난한 사람, 해방 신학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려는 신학. 근데 퀴어 신학은 오히려 자꾸 이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페미니즘 신학으로 예를 들면 페미니즘 신학은 그러면 여성 주체성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신 것은 저는 절반의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 함은 페미니즘 신학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 전 세계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할 때도 왜 흔히 세대 구분을 좀 하죠.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첫 번째 페미니까 1세대 페미니즘은 우리도 남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2세대 그것을 극복해서 2세대 페미니즘은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은 여성이다 라고 말해서 여성 중심으로 가죠. 그러면서 여성의 몸, 여성의 영성, 그러니까 페미니즘 신학으로 가면 여성의 주체성, 그리고 남성의 언어가 아니라 여성의 언어로 신학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 이런 것들이 대두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한 3세대로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퀴어 신학이나 퀴어학이 얘기했었던 무엇이 여잔데, 무엇이 여성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로 다시 가면, 주디스 버틀러가 그 젠더 트러블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었던 존재는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왜냐? 페미니즘이 여성 중심, 여성 주체성을 말하는데 그게 여성이 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여성 중심, 여성 주체성 말하는 순간 거기서 레즈비언을 배제시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게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성평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언어 자체가 불평등이야. 새롭게 등장한 주변부. 네. 예.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변부로 이렇게 몰렸고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 이게 이런 위계가 있어. 라고 해서 그거 해체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의 언어 자체가 레즈비언을 깔고 있잖아. 아래로.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자가당착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페미니즘이 엄청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다가 그랬구나 라고 자기 성찰을 했고 그러면서 3세대로 넘어가며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이 만나기 시작하죠. 다양성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퀴어 이론도 꽝 그 퀴어 이론을 던진 다음에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레거시 족보가 있다, 계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니네 집두절도 없는 니네 뭐야 이럴 때 아니야 우리도 족보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퀴어 이론의 족보는 뭐예요? 페미니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퀴어 이론의 족보에 페미니즘이 반영이 되면 이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3세대 페미니즘은 사실 아까 말한 퀴어 이론의 진화된 퀴어 이론과 만나기 시작한 합류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 페미니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하세도 2세대 페미니즘 신학으로 가면 여성의 몸, 여성의 영성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퀴어 신학에 대두했을 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막 이랬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단체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2007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퀴어 신학 운동, 퀴어 운동, 개신교 퀴어 운동이란 걸 처음 시작 그때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좀 진보적이다. 근데 찾아가서 우리 뭐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요청하고 다녔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부를 많이 당했죠. 거부를 많이 당할 때 굉장히 유수해. 우리나라 오래된 여성신학 단체, 개신교 여성운동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거부당했었어요. 그거 우리 운동 아니야.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위들이 지금 거의 예외 없이 뭐 무지개예술에 참여한다던가 퀴어신학 아카데미에 뭐 참여 이러면서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한 15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말씀드렸던 다른 어떤 그런 저항적 신학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반면 퀴어 신학의 것을 해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절반은 맞지만 사실은 절반은 모두가 사실은 그런 경향으로 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반에 대해서 긍정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저희가 이제 퀴어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퀴어 신학이 뭔가 궁금증을 가졌을 때 퀴어 신학은 이런 거구나 그 흔적을 잡을 수 있는 쉬운 서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적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퀴어 신학 아카데미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형님이 너무 화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퀴어 신학 아카데미와 함께 하는 거, 첫 번째는 이 퀴심팟을 들어주시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월 단위로 찍는 책 읽기에 함께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포럼이라던가, 퀴어스를 신학하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당당당 요거 하고요. 두 번째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세 권 정도 생각나는데요. 제게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다니엘 헬미니악이 쓴, 신이 긍정하고 인간이 부정한 사랑. 동성애. 부정하고 신이 긍정하고 신이 사랑하고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증문즉답 굉장히 바로 듣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찾아주시면 어디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급진적사 레디컬 러브라고 번역된 패트릭 챙인가요? 그분이 썼던 책에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퀴어 신학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뭐 어떤 과정인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건 다니엘 헬미니악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이런 제목이고 제가 말씀드린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이거는 부제로 붙어있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여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물론 이게 이제 아주 변증적인 거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끝으로는 박경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서와 퀴어를 옹호하다라고 한티즈에서 나온 책이죠. 그 책은 박경민 선생님께서 본인의 어떤 자기는 잘 몰랐었다. 그러나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개신교가? 이런 어떤 반성적 성찰 속에서 쓰셨고, 그리고 본인이 또 신약학자로서의 삶을 수십 년 살아오셨던 저명한 신약학자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약에서 흔히 혐오 진영이 혐오의 어떤 대표적인 성소다. 라고 하면서 제시했었던 그것들에 대해 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라는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주신 책이라 여러분들 퀴어 신학에 대해서 특히나 성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보시기에 입문서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님 세 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먼저 첫 번째 책은 다니엘 헬미니악이 쓴 헬미니악이 아니고요. 발음 세시면 안 되고요. 네. 미니악
네. 있음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네. 고요. 두 번째는 박경민 선생님의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그리고 패트릭 chen 패트릭의 급진적인 사랑. 메디컬 러브. 네, 예. 네. 네. 요 세 권이 이제 퀴어 신학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키심파 듣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승필님은 저는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질문 하나 해도 예, 느껴볼게요. 아니, 이제,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전에는 신이 누구냐를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신을 말하느냐를 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황신학 같은 걸로 발전하면서, 민중의 신학, 여성의 신학, 퀴어의 신학, 이렇게, 새로운 화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흥미로운데, 근데, 말 그대로 성소수자는 소수에 의한 신학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왜 중요한지. 굳이 내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굳이 몰라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냥 재수없는 톤으로. 근데 재수없고 좋은 질문이네요. 네. 굳이? 예,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를 혹시 보셨거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죠? 혹시 벌써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죠? 매트릭스 영화를 아십니까? 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잡지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책으로 영화를 보셨군요. 예,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매트릭스 영화 1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거는 리얼한 실제 세계인 줄 알았는데 실은 뭐예요? 예, 프로그램이 만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은 그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같은 존재죠. 거기는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데 인간은 그럼 이렇게 몸에다 사방에 꽂혀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뭐죠? 인간에게는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얼한 세계인 줄 알았지만 실은 그거는 가상현실이죠. 근데 그래서 그 가상현실은 실은 실자가 아니야. 실제 세상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모피어스죠? 그러니까 그이가 빨간 알약을 먹으면 너는 진짜 세계를 보게 될 거야. 근데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이 파란 알약, 녹색 알약을 먹으면 너는 그냥 이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모르는 이 가상현실 속에 그냥 있게 될 거야. 선택해. 거기서 주인공은 빨간 알약을 먹습니다. 예, 그러면 이가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막 센티네일이라고 막 인간을 쫓아다니는 거 막 쫓겨다니고, 막 뽑히고, 막 가상현실을 바라봐야 되고, 막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좀 전에 손육부님이 주셨던 질문을 다시 되새기게 되죠. 왜 굳이 그걸 알아야 되지? 그냥 배터리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매트릭스를 보면 사이퍼라고 하는 배신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팔아넘깁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 배신자죠. 근데 그 배신자가 왜 굉장히 유명한 요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 요원을 만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 장면에서 다시 가상현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요원이랑 만나서 그 앞에서 스테이크를 막 썰어요. 이게 근데 가상현실이죠, 다. 딱 먹으면서 이건 가상현실이죠?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걸 완전히 잊어먹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평생 그냥 가상에 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괜찮아.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 우리 모두가 다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을 사랑해. 성서는 여러분을 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고 기획하고 보여주고 했던 많은 거에는 권력이 움직였고 그리고 중심에 있었던 남성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권력이 없는 남성의 이야기는 또 배제됐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성서에서 구약성서 1성서에서 야훼의 거룩한 처소로 나오십시오. 총회로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훼가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욤 야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때 우리는 그 성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남성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년 남성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배계급성 남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이도 없고 청소년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예, 유색 인종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소수성을 가지고 예, 그 부족한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했었던 야훼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야훼의 말씀은 뭘까요?를 캐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리얼 월드인지 같지만 실제는 리얼 월드가 아닌 세상 속에 가상현실의 가상신앙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병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역사와 해석의 서문에는 끝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성서에게 질문하려면 질문자는 역사의 현장에 발을 딛고 자신의 눈으로 성서를 보고 질문해야 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진짜 리얼 월드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신앙에서 살 거면 질문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진짜 신앙, 내가 만난 하느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발견해야 하고 그 자리는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스스로가 소수자임을 자각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왜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왜 평등 이론, 성평등 이론, 인권 이론에서 보면 교차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게 그렇죠. 미국에서 남성 우리가 젠더 위기를 보면 남성과 여성은 남성이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흑인이에요. 그럼 사회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억압받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교차성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의 위치를 잘 알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약한 지점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적지 않은 소위 남성들은 공중 화장실 앞에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서 소위 말해 싸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정성별 여성 중에 적지 않은 분들, 많은 분들은 공중 화장실 자체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서 살해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불법 촬영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 화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것만으로도 권력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트랜스젠더 친구는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그날 새벽부터 물을 안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중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수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회가 갖고 있는 소수성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연대의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는 하느님, 예, 그리고 복음서가 늘 증언하고 있는 갓난아기로 포대에 뭐 이렇게 막 거적대기에 쓰여서 예, 마국간에 오신 누가복음을 말한 하나님, 예, 이런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은 뻥이죠. 가장 세상에서 소수성으로 신 신을 나는 믿어요라는 게 기독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약한 지점에 대해서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신과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소수성에 대한 자각은 어쩌면 동시에 나의 특권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질문으로 퀴어 신학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예정이시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상균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Q News Collection. 자, 이번 시간은 퀴어 뉴스 컬렉션 시간입니다. 와. 자,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샘물님께서 퀴어 뉴스를 정리해 주실 겁니다. 어떤 뉴스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 뉴스를 담당한 샘물입니다. 조금만 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네. 퀴어 뉴스라 함은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그냥 아까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소주 당사자나 엘라이가 아니고서는 사실 잘 모를 법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큰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윤여정 배우의
아들 동성결혼 공개입니다. 아,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윤여정 배우는 아들이 성소수자이며 2001년 뉴욕에서 동성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금만 너무 읽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까? 네, 자기 언어로 좀. 네,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결혼 피로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그 배우님께서 실제로 본인의 경험이 그 연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본인이 이제 성소수자 부모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당사자이신 이제 아들분께서도 일부러 윤여정 배우님께 영화 출연을 독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한국 사회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인가요? 아니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가 성소수자 부모의 존재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준 것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 스스로 커밍아웃은 아닌데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들의 커밍아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저는 이게 마땅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2차 커밍아웃? 2차 커밍아웃? 아무튼 이것을 밝히면서 그 홍석천 씨가 네, 그 느낀 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25년 동안 외로웠던 저의 싸움이 약간은 위로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분도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고 그렇죠. 또 윤여정 배우님도 그것을 시원스레 이야기 못한 세월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또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함께 만나면서 서로 지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연대가 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좀 할까요? 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영국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에 국한된다고 결정했는데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고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으로는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런던에서 하나둘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그 못해서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하실 수 아니,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네. 갑자기 뜬금없이 대법원이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에 국한한다고 결정했는데 왜 이거를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항소가 됐다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죠, 이슈가. 뭔가 소송이 네. 있었던 건데. 스누피님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고 예,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AS를 조금 예. 해주시는 걸로. 그래요? 이 판결에 대한 네.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요. 영국 얘기를 해줬으니까, 네. 영국에 지금 이제 그걸로 사회적 시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네. 자,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국의 성평등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응원의 예, 메시지요.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영국식 영어예요. 예. 버트. 야, 영국 예상 못했는데? 예, 아니 제가 개그야. 와. 제가 할 수 있는 영국식 영어가 워터밖에 자, 1, 2, 3, 4. 워터. 물처럼 물처럼 그러니까 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라. 사실 아니요. 강물을 예. 하수가 아니고요. 네. 근데 뭔가 조금 더 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정의가 강물. 네. 근데 하지만 강물이라는 개혁 개정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예.
네,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실 것 같네요. 저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나에 대해서 생물님께서 다음과 같이 영어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워터! 진짜 죄송합니다. 영국까지 이게 안 퍼지길 바랍니다. 친구분들이 옮겨주세요. 아, 영국까지. 네, 세 달이 건너면 영국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예. 그럼 얼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음 기준으로 2019년 이제 인천 피어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종교 재판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던 이동환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동환 목사님 정직 2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고 끝나고 기자회견도 진행됐는데요. 선고 결과는 아주 조목조목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계속 각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예 그냥 할 가치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나마 다뤄주긴 했으나 기각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회법정에서 이제 그래도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 이 점이 밝혀졌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환 목사님도 이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판례가 처음부터 전문 판례가 쌓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맞습니다.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냥 기각이 아니라 정말 조목조목 다 따져서 기각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목사님께서 항소 하실 계획이신지 아시나요? 네, 아직 근데 기자회견에서 그걸 명확히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변호인단에서도 공대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이제 추정해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종식까지. 네. 사회가 뭔가 진행되는 건 진짜 좀 더딘 것 같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설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사회가 그런 것들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계속. 이전에 공고했던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의 싸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와우. Recall the Q history.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저는 이제 히스토리에 관해서 퀴어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 주제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동성애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우리가 영어로는 DSM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또 영화가 나오나요? 네, 영어가 나오는데 요게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DSM이 뭐냐면은 미국의 정신의학협회가 있습니다. 정신의학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출판하는 서적, 책의 이름이에요. DSM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책에는 질병을 이제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질병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질병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특히 정신의학협회에서 나온 만큼 정신질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DSM은 그래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 책이 DSM이 동성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먼저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1942년입니다.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협회처럼. 질병이라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52년에 DSM 첫 번째 책이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책에는 동성애에 관련해서 동성애가 사회병질적 성격 장애의 범주 내에 있는 성적 일탈의 일부다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 책에서는 52년의 책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것이 개정판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68년에 나옵니다. 1968년 DSM-2 여기서는 성격 장애의 범주 내에 성적 일탈이라는 9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동성애가 분류가 된다. 역시 마찬가지 취지예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다. 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개정판에 또 개정판이에요. DSM-2R 1973년에 발표된 책인데 여기서는 이 동성애라는 조항은 삭제가 됩니다. 진일보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 성적 지향의 혼란이라는 범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지향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동성애가. 이렇게 이제 개정판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80년이에요. 이거는 DSM-3 80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진단 기준에서 제한적 적용이 되는 자아 이질적 동성애 조항으로 교체가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아 이질적 동성애. 이것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이성애적인 관심이나 흥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흥분이 결여되었거나 약함,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아 이질적 동성애. 혹은 이성애적 관계를 바라고 있지만 그 관계가 손상이 됐다. 이럴 경우에도 이 자아 이질적 동성애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혹은 동성에 대한 관심과 흥분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만 이를 원하지 않기에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이 자아이질적 동성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책의 개정판이 또 나오게 돼요. 여기서야말로 동성애 진단 범주, 동성애가 진단 범주에서 완전하게 삭제가 됩니다. 1987년. 몇 월 며칠이죠? 1987년 몇 월 며칠일까요? 이 책이 몇 월 며칠에 나왔을까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994년에는 네 번째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동성애 조항은 없지만 아동기 분야에서 성정체성 장애 조항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 성 정체성이 다른 장애를 이제 거기서는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출간한 DSM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동성애를 질병 분류로 하는 것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변화된 계기들은 무엇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근간에 왜 동성애자들을 장애가 있는 질병, 이제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로 봤을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920년 프로이드 여자 동성애가 되는 심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취급을 하게 된 게 퍼지게 돼요, 널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협회도 42년에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후에 48년이 됩니다. 48년에 킨제이라는 사람이 킨제이 보고서라는 걸 내게 돼요. 미국 생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가 인간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48년에 발표하고 53년에는 인간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뭐냐면은 10년간 약 5,300여 명 정도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 성적 행동에 대한 인터뷰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모아집필한 보고서입니다. 이때 어떤 결론이 나왔냐? 남성의 한 4%, 여성의 한 2%가 배타적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정상이다라고 간주했던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는 비정상적이야. 이런 믿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보고서예요. 1948년에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몇 년 뒤 1953년에는 이블린 후커라는 사람의 연구가 등장을 합니다. 건강한 동성애자들 그리고 건강한 이성애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동성애가 오해를 받았는데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 심리 상태를 비교해보니까 다를 건 없다. 이런 결론이 난 연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69년에는 스토널 항쟁, 대단한 항쟁이 벌어지고 그 스토널 항쟁이 이어서 1970년, 이듬해죠. 70년에는 이제 퀴어 인권 운동가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The National Gay Task Force 소속 운동가들이 1970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정신의학 협회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운동가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죠. 게이들의 입장을 인정하라. 라면서 이 학술대회를 방해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위의 모습들이 이제 선진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방해를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71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제 유의미한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뭐냐면은 게이 인권 운동가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토론 세션이 열리게 돼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죠. 그런 시위를 하고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그런 토론 세션도 정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동성애가 이 진단 규정에서 삭제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70년입니다. 그래서 73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3년에 이 삭제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제 전문용어 공청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회원들의 투표로 동성애의 정상 여부를 가려보자라는 투표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원의 34%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 중에 58%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칩니다. 그렇게 되면서 73년에 이제 DSM 세 번째 책 개정판에서 아니죠. DSM 두 번째 책 개정판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진단 분류표에서 동성애가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에 갖는 의의가 뭐가 있을까? 동성애를 예전엔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시각을 넘어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인식, 확산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0년, 나름 최근이에요. 1990년에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국제질병 분류를 하는 또 서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역시 동성애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DSM의 동성애 삭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WHO는 1990년 5월 17일에 이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는데 이 5월 17일을 기념해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아이다호 데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의 출발점에는 다시 돌아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동성애 조항 삭제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아직 혐오 세력에서 동성애는 질병이다. 고칠 수 있다.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WHO나 DSM의 어떤 그런 개정된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까 이제 두 가지 연구 보고서를 설명드렸잖아요. 킹제이 보고서와 이블린 후커의 연구. 사실 이 연구가 완전 정확한 연구가 아니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연구다라는 주장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력들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였어. 문제가 있는 연구였어.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여전히 전환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하. 이거를 조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은 극우 세력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가 더 보기가 쉬웠어요. 오히려. 네.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었다.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Queer in culture. 그럼 이번엔 마지막 시간으로 스누피님이 준비한 코너입니다. 문화 콘텐츠,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문화 콘텐츠는 콘클라베라는 영화인데요. 콘클라베는 어떤 영화냐면 교황 선출을 둘러싼 바티칸의 밀실 정치를 다루는 스릴러로 분류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권력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소수자와 젠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질문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선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콘클라베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화의 배경은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바티칸이고 각기 다른 신념과 비밀을 가진 추기경들이 새 교황을 뽑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성 중심의 권력 게임처럼 느껴지지만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시선과 감정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드러남을 통해서 진짜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새로 선출된 스포긴 한데요. 가장 큰 반전은 새로 선출된 교황 베니테즈가 자신이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간성, 인터섹스임을 공개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결코 실수도 죄도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교회 안에서 젠더와 성의 경계, 그리고 포용의 가능성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확신은 관용의 적이라는 대사로 젠더는 물론 우리의 신앙까지도 사실은 불확실성과 다양성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니라 억압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그려낸 퀴어 문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티칸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서조차 진정한 변화와 포용의 씨앗이 움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소수자와 신앙,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티칸이 아주 보수적이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주장은요, 순일피님의 지금 개인적인 주장이지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녹음 편집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나가는 점, 여러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콩클럽에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진 저는 보다가 말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재미없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좀 딴 생각을 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셨던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뭐 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주인공의 한 가지 대사가 인상 깊어서 뭐였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양성이다. 이렇게 로렌스 이 말하는 대사가 있다고 하네요. 아멘.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콩클럽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이 팟캐스트가 로마 교황청까지 전달되지 않기를. 전달되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영국 대법원에도 전달되면 안 되고. 로마 교황청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 다음은 이제 다음 달 첫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됩니다. 다음 달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갈 테니 기다려주시고, 혹시 들으셨다면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